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혼돈이 시대의 리더의 탄생 도리스 컨스 굿윈 교수님의 책을 통하여서 에브라함 링컨, 시어도어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 린든 존슨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린든 존슨 대통령의 케네디 사후에 그가 추구했던 시민권 법안을 미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린든 존슨의 대통령의 리더십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케네디 시민권 법안을 이어받은 린든 존슨은 가까스로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러셀의 반대파와 필라버스터로 부딪히게 됩니다. 필리버스터 잘 아시죠? 우리도 이제 이 필리버스터를 자주 할 때가 있는데 의회에서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서 의원들이 12시간이고 13시간이고 계속 연설을 하는 그런 방식. 또한 남부 의원들의 콜로 인해서 매번 의회 회의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제 필리버스터를 하다가 필리버스터를 하는 사람 의원들이 이제 다 자기 일이기 때문에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콜을 합니다. 이제 의원들의 숫자를 세는 거죠. 그럼 다 나갔으니까는 숫자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회의는 중단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법안을 연장시키는 방법을 공화당 쪽에서 러셀을 주도해 이 시민권 법안에 대한 반대파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프로야구팀의 워싱턴 세너터스의 개막식이 있었는데 이제 린든 존슨이 머리를 써가지고 상원 의원들을 다 끌고 이 개막식에 간 것이죠. 이제 그러던 중 이제 의회에서는 필리버스터가 또 계속 진행되고 그러다가 이제 콜을 했는데 린든 존슨이 의원들을 다 이끌고 의회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정원수가 채워진 것이죠. 그 회의가 계속 진행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린든 존슨이 상원 의원들을 끌고 야구장에 갔다가 콜이 걸리자 곧장 의회로 의원들이 복귀함으로써 의사 정족수를 채우는 그런 재치를 발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리스 컨스 굿윈 교수님이 주신 하나의 리더십의 팁은 성공의 열쇠를 확인하라. 그리고 자존심은 잠시 제쳐두라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설적인 득표 계산기인 린든 존슨은 당파 이해관계에 따라 민주당이 분열된다면 공화당의 지원이 없을 경우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는데 필요한 3분의 2의 표를 확보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지원군을 우리에게 끌어올 사람은 일리노이주 출신의 에버렛 더크슨 상원의원뿐이다. 이렇게 확신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들을 종결시키고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법안을 통과시킬 때 큰 공연을 할 사람은 이 에버렛 더크슨 상원의원밖에 없다. 이렇게 찍은 겁니다. 세금 싸움에서 상원 재정위원회의 해리 버드 의장이 성공의 열쇠라고 확인했듯이 이번에는 소수당 지도자인 더크슨이 필러버스터를 중단시키는 데 필요한 25명 남짓한 공화당 의원을 끌어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린든 존슨은 판단을 한 것이죠.
존슨은 험브리에게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에버렛 더크슨을 설득하지 못하면 시민권 법안을 통과시키기가 힘들 겁니다. 그를 반드시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에버렛 더크슨과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각오해야 할 겁니다. 더크슨이 행동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항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십시오. 더크슨을 만나지 말라고 속삭이는 방해꾼들의 감언이설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더크슨을 만나십시오. 더크슨을 수시로 만나 대화하십시오. 더크슨의 말을 경청하십시오. 이 에버렛 더크슨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한 것이죠, 대통령이. 또 존슨은 험프리에게 시민권 운동 지도자들이 보수적인 더크슨과 협력하는 걸 마뜩찮게 여기더라도 우리가 공화당 의원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지 못하면 이 법안을 민주당 법안이 아니라 미국 전체의 법안으로 승화하지 못하면 이 빌어먹을 나라에서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그들을 설득하라고 말한 것이죠. 또한 시민권 법안이 통과될 때 뒤따를지도 모르는 혼란을 진화하려면 초당적인 협력이 또한 필수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전미 흑인 지위 향상 협회 National Association of the Advanced of Colored People 이런 게 있네요. 전미 흑인 지위 향상 협회 NAACP의 지도자인 로이 윌킨스에게도 존슨은 비슷한 논조로 도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더크슨과 마주 앉아 시민권 법안 통과가 공화당에도 이익이라고 그를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당신을 도우면 당신도 그를 도울 것이라는 확신을 그에게 주어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시민권 법안이란 쟁점은 그렇게 당의 경계를 넘어서는 초당적인 부분들로 가야지만이 통과될 수 있는 법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도리스 콘스 구딘 교수님의 리더십에 대한 팁은 상대의 역량과 됨됨이를 확인해보라 라는 것이죠. 헤아려보라 인 것이죠. 맞춤 양복을 바느질하는 양복장이처럼 린든 존슨은 해리 버드와 하위드 스미스 등 대부분의 상원 의원에게 그랬듯이 에버렛 더크슨의 됨됨이도 나름대로 평가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과연 이 법안을 잘 통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것들을 평가해 본 것이죠. 일리노이주 출신인 더크슨과 함께 10년의 경험을 근거로 할 때 더크슨은 법안을 지원하는 대가를 요구할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인가? 일종의 거래적 리더십이었다는 것입니다. 필리버스터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더크슨이 무조건적으로 존슨을 지원할 이유는 없었던 것이죠. 지금 법안 통과 안 되고 있는데 내가 뭔가 어떤 대가를 받고 저걸 통과시켜줘야지. 그러니까 유지한 입장이 있는 것이죠. 더크슨이. 존슨은 백악관에서 더크슨과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제5호 항소법원의 판사직, 피오리아의 우체국장 지명권, 대사 지명, 시카고에 예정된 연방 프로젝트 등 온갖 가능한 보상 방법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존슨 도서관에 보관한 두툼한 메모가 그들이 수년 동안 주고받은 방대한 거래량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해주면은 어떤 것들 보장해주겠다. 거래가 굉장히 많이 오갔다는 것이죠. 법안 하나 통과하려면 이렇게 서로 간에 거래가 있어야 되는, 특히나 여당과 야당 간에는 상당한 그런 거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당시 존슨은 더크슨에게 일반적인 보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제안을 했었는데 주목받기를 좋아하는 그 공화당 지도자의 성향에서 진정한 이상주의와 애국주의를 읽어낸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상주의, 애국주의의 이상적이고 애국주의적인 이러한 것들을
채워주면 되겠다라는 그런 작전이 선 겁니다. 일종의. 그래서 존슨 훗날 역사에 기록되려는 더크슨의 욕망에 호소하면서 세계 박람회에서 당신의 고향 일리노이주 전시관을 봤습니다. 링컨의 땅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더군요. 링컨의 후예라면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겁니다. 그럼 나도 그에 합당한 보답을 그에게 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명예욕이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남겨지고 싶다는 그런 어떤 욕구를 충족하는 방향을 설정했다는 것입니다. 필리버스터가 벌써 몇 주째 이어졌기 때문에 더크슨은 위험한 게임, 데인저러스 게임이라고 할 만한 것을 시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선 기본 법안을 적잖게 수정하지 않으면 공화당 동료 의원들을 설득할 수 없다고 존슨에게 경고했다는 것이다. 이거 이대로 하다가는 공화당 의원 중에 찬성을 하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중요한 부분을 수정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존슨은 더크슨의 곤란한 처지를 인정했지만 수정을 공공연히 언급하는 걸 망설였다는 것이죠. 더크슨과 협상 과정을 휴버트 험프리와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 및 시민권 운동 지도자들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민권 운동 지도자들 그리고 몇 장관들이 가가지고 저 더크슨 의원과 좀 협상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결국 시민권운동연대는 법안이 기본 취지를 손상하지 않는 방향에서 서너 곳을 수정하기로 합의를 했지만 험프리는 존슨에게 우리는 대다수가 가능하다고 상상하던 수준보다 훨씬 나은 법안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확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하튼 여야가 합치되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죠. 합의에 이르자 더크슨은 빅토르 위고를 인용하면서 시대와 함께하는 사상은 군대보다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상원이 소수당 지도자가 등을 돌리자 필리버스터를 종결하자는 청원서가 제출됐고 6월 9일로 투표율이 정해졌다는 것이죠. 하지만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6표가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시민권운동연대가 본격적으로 힘을 쏟을 때가 온 것이었고 절체절명의 시간에 존슨은 직접 7명의 서부 지역 상원의원을 설득하려고 나섰다는 것이죠. 또한 교파를 초월해 모든 성직자가 신자들에게 호소를 하였는데 6월 9일 험프리는 토론 종결 표결에 필요한 67표를 확보했다고 확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표결을 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확신했다는 것이죠. 75일 동안 500시간 이상 대화한 뒤였고 존슨에게서 결과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험프리는 흥분해서 밤을 하얗게 새우고 상원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6월 10일 오전 10시에 상원이 소집되었고 모든 좌석이 채워졌고 2층 방청석에는 위대한 순간을 지켜보려는 사람들로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휴버트 험프리가 말했습니다. 상원 의원 동료 의원들에게 상원의 동료 의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자녀의 자녀에게 1964년을 자유의 해로 만들려고 이 자리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뜻깊은 그런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서기가 출석 확인을 시작하자 긴장감이 한층 높아졌는데 캘리포니아 출신 상원의원 클레어 앵글, 이 클레어 앵글이라는 캘리포니아 출신의 상원의원이 있었는데 이 상원의원은 이 이름을 불렀을 때 아무런 대답이 들리지 않았고 52세의 이 클레어 앵글은 악성 뇌종양 수술을 받은 4월 이후 병원에 입원해 있었으며 하지만 전날 밤에 존슨은 앵글의 아내와 의사와 이야기를 나눈 뒤에 앵글을 상원으로 데려오기 위한 앰뷸런스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이 표결에 참여시켰다는 것이니까 대단한 그런 사람인 것이죠. 존슨이.
휠체어에 앉은 앵글은 말을 할 수 없었던 까닭에 자신의 눈을 가리키면서 서기가 예스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고 회의실은 우레와 같은 박수로 뒤덮였다는 것이죠. 저렇게 힘든 것 가운데서도 이렇게 와가지고 표결에 참여했구나. 이렇게 그런 뜻과 함께 이제 이 시민권 법안이 통과되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열망 이런 것들이 합쳐진 것이죠. 마침내 서기가 W로 시작되는 의원들을 부르기 시작했고 델라웨어 출신 존 윌리엄스가 67번째로 토론 종결에 찬성함으로써 필리버스터는 막을 내려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과반수가 시민권 법안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는데 따라서 미국에서 법적인 차별을 종식하는 포괄적인 법안 통과를 막은 것은 이제까지 없었고 러셀은 소위 시민권 문제에서 내 의견은 존슨 대통령과 다르다. 그것도 크게 다르다. 그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강력히 반대하겠지만 그가 옳다고 생각되면 적극적으로 지지할 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존슨은 처음부터 애정을 갖고 세심하게 러셀에게 접근했는데 보복하겠다는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존슨과 러셀은 둘 다 남부를 사랑한 사람이었죠. 출신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러셀이 과거에 매달린 반면 존슨은 미래에 대한 경제 사회적인 비전을 가진 점이 달랐을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좀 더 이제 존슨은 젊은 세대 그리고 미래 세대에 속하는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존슨이 가진 비전은 시민권 법안의 통과로 기대되는 변화가 없으면 결코 실현될 수 없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존슨은 자신의 이 시민권 법안 때문에 케네디에게서 물려받은 법안을 최대한 통과시키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평이 토의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린든 존슨이 필리버스터를 멈추고 시민권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사회단체들을 통해서 반대편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한 태도와 또한 방법들을 상세히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존슨이 상대의 심리적 상태와 욕구를 잘 파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토의되는 내용입니다. 리더십에 있어서 반대되는 의견들을 극복하고 자신의 의견과 방향을 관철해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자질과 태도는 무엇인가? 그리고 특히 상대방의 심리를 파악하는 것이 리더십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린든 존슨에게도 봤듯이 이 상대방, 그러니까 자신이 대해야 될 사람이 어떤 형식의 사람인가? 내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거래를 해야 되는 사람인가? 또한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좋아하고 또한 어디에 자신의 초점이 포커스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상세히 알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어떻게 보면 약간 리더십은 사람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좀 더 쉽게 반대되는 의견들을 극복하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리더십으로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참 중요한데 이것은 많은 사람과 접하고 대하면서 성숙되고 준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리더십 교육이 일찍부터 시작되어야지 보다 더 통찰력 있고 또한 깊은 안목을 가진 리더들을 배출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 이 리더십 과정이 또한 그러한 과정을 진행하는 그런 대안학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와 같이 아니면 뭐 자치회의라든가 뭐 반장, 부반장 이런 것도 다 사실은 리더십 경험해보는 기회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해보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여하튼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보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하는 것을 인지해낼 수 있는 게 리더십의 필요한 하나의 자질이다라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 시민권 법안의 통과와 그 이후에 린든 존슨의 어떤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원에서 약간 수정된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된 이후에
7월 2일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기념비적인 성명식이 열렸습니다. 백악관의 동쪽에 있는 룸이죠. 린던 존슨은 의원들과 시민권운동연대 앞에서 1964년 민권법에 서명을 한 것이죠. 1964년 Civil Rights Act of 1964. 존슨은 서명용 사인펜을 에버렛 더크슨에게 넘겼고 휴버트 험프리, 하원 지도자들, 시민권 운동 지도자들이 뒤이어 서명했다는 것이죠. 축하연이 진행되는 동안 존슨은 레이디 버드에게 그날이 심장마비가 있은 지 9년째가 되는 날이라고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존슨이 믿는 존슨이 심장마비 때문에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것이죠. 이게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됐는데, 심장마비는 권력과 목적의식에 대한 그의 세계관을 크게 바꿔놓은 크나큰 사건이었던 것이죠. 레이디 버드는 웃으면서 화답했는데 기념일을 축하해요. 한없이 즐거운 날이었고 서명식이 끝난 뒤에 존슨의 생각은 내가 진 윌리엄스를 비롯한 어떤 흑인에게도 심지어 나 자신에게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10년 전의 그날 오후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이 자신의 어떤 차를 모는 이 진 윌리엄스 흑인, 이 사람이 했던 그런 말에 대해서 자신이 아무런 답변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자신은 그냥 이 흑인은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왜냐하면 화장실도 다 구분되어 있고 또 레스토랑도 다 구분되어 있고 백인들을 위한 것이고 흑인들을 위한 것을 찾아가려면 굉장히 멀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화장실도 못 가고 남부까지 계속 운전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린던 존슨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던 그런 10년 전의 상황, 이러한 상황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날은 흑인이 구속되는 만큼 나 자신도 구속된다는 서글픈 진실을 처음으로 깨닫는 날이었다. 왜냐하면 린던 존슨도 같이 그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도 역시나 쉬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그 길을 갔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1964년 7월 2일 나는 진실의 긍정적인 면을 보았다. 흑인이 자유로운 만큼 나도 자유롭고 내 조국도 자유롭다는 진실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도리스 컨스 구딘 교수님이 리더십에 관해서 주시는 팁은 미래의 강렬한 모습을 제시하라. 무언가 확실히 보여줘라. 미래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죠. 케네디 정부가 추진하던 두 가지 핵심 의제, 감세 법안과 시민권 법안이 해결되자 존슨의 대표적인 개혁 프로그램 위대한 사회가 서막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이제 존슨이 이 위대한 사회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굉장한 포부를 가지고 이것을 시작한 것이죠. 케네디의 정체된 의제들은 도약대로서 쓸모가 있었는데 이제부터 존슨은 미국을 위한 자신의 비전을 명확히 보여줘야 됐다는 거죠. 이제는 케네디의 어떤 법안이 아니라 자신의 정책을 미국인에게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 존슨은 미시간 대학교의 5월 졸업식을 선택했는데, 미시간 대학교는 케네디가 선거 연설에서 평화봉사단 피스콜프스와 같은 단체의 창설을 제안하며 국민 모두가 미국 발전에 참여하는 미래의 모습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대공황의 불가피성보다 번영의 강점에 기반한 덕분에 위대한 사회는 뉴딜을 넘어섰다는 것이죠. 뉴딜은 대공황을 벗어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면, 이 위대한 사회는 이제 번영을 이루기 위한 그런 하나의 정책이었다는 점에서 뉴딜을 넘어섰다고 본 것입니다. 존슨은 졸업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 세기 동안 우리는 대륙에 정착하며 대륙을 정복하려고 애썼습니다. 그 후로 반세기 동안에는 한계가 없는 발명과 지치지 않는 근면성으로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풍요로운 세계를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다음 반세기의 과제는 현재의 부를 이용해 국민의 삶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향상시킬 만한 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 1800년 동안은 이 미국 대륙이 정착되는데 주안점을 두었고, 그리고 1900년부터 1950년 이 반세기 동안은 전쟁을 통하여서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주요 테마였다면, 이제는 1950년 이후 2000년까지 이 반세기는 이런 것들을 현재의 부를 이용해서 국민의 삶의 양적 질적 향상을 이루는 것이 목표라는 그런 분명한 하나의 청사진을 그거는 제시를 한 것이죠. 처음 선언될 때부터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은 철학적이고 추상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개념으로 제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훗날 그가 설명한 바에 따르면 그가 생각한 프로그램의 목적은 권리장전의 확장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모든 미국인이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자유를 넓게 정의하겠다. 넓은 자유 이렇게 정의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넓은 자유란 뭐냐면은, 좁은 자유의 개념은 국가가 국민의 삶에 침해하지 않는 그런 것이 좁은 자유라면, 넓은 자유는 국민이 자유롭게 어떤 경제생활을 통해서 또한 자신의 삶을 발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들의 자유를 신장시켜주는 그런 개념이 바로 넓은 의미의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넓게 정의하였다는 것인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존슨은 가난과 전쟁을 벌이고 또한 빈민가와 궁핍한 시골 지역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며 노령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적절한 의료를 제공하고 자연 자원을 보존하려고 했으며,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만한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이 따르고자 한다면 나는 이런 목표를 지향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제시한 것이죠. 존슨은 1964년 8월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약속했는데, 이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존슨은 국민에게 시작할 권한을 부여해달라. 시작할 이 위대한 사회를 시작할 권한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내가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선거를 통해 투표를 통해서 나를 지지함으로 이것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머리를 쓴 거죠, 진짜. 그래서 시대적 상황을 이용하고 가능성을 실행에 옮기며 원대한 열망의 합법성을 부여하는 그러한 권한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자신이 다시 한번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존슨은 이번 대통령 선거를 미래를 환영하는 사람들과 미래의 약속을 외면하는 사람들 간의 경쟁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였는데, 린든 존슨과 함께 대통령 선거에 붙은 사람이 베리 골드워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붙은 것이죠. 그 선거에서 존슨은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았고, 골드워터가 뉴딜이 구축한 사회 안전망을 해체하려는 극단주의자로 사람들에게 여겨진 덕분에 존슨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됐다는 것입니다. 루즈벨트가 1936년 선거에 대승한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이 하원과 상원에서 다수당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도리스 컨스 구딘 교수님이 주신 하나의 리더십의 팁은 준비가 모든 것이다. 준비가 모든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케네디 죽음에 대한 동정적 반응, 대통령 선거의 압도적인 승리, 강력한 시민권 연대, 호황을 맞은 경제, 그리고 외견산 평화로운 세계 등 유리한 환경으로 제89차 의회의 역사적인 승리를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지만, 존슨의 원대한 야망과 휘몰아치는 기질 및 고유한 입법 경험도 이 드문 기회의 순간을 활용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환경적인 배경뿐만 아니라 린든 존슨 자체의 기질 자체가 이 상황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중요한 동인으로서 또한 작용되었다는 것이죠. 1965년의 회기는 숨돌릴 틈도 없이 운영되었는데, 그때 생산된 중요한 법의 질과 양은 지금 생각해도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된 처리 과정의 원동력이 바로 린든 존슨이었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는 거죠. 린든 존슨 자체가 원래 쉼 없이 일하는 그런 스타일이니까 바로 이 위대한 사회를 위해서 모든 입법 활동들을 진행한 것이죠.
이 법도 만들고 저 법도 만들고 이 법도 만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존슨은 그 순간을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선거를 통해 권한을 위임받기 전부터 헨리 포드의 모델 T 자동차를 생산하는 조립 라인처럼 독창적이고 대담한 입법 과정을 구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미리 준비가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위대한 사회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한 연설에서 존슨은 최고의 생각과 광범위한 지식을 지닌 사람들로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얽매이지 않는 태스크포스 TF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이 TF를 구축해서 이 위대한 사회 프로젝트를 실행하겠다라는 것이죠. 이까지 읽고 비평 및 토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존슨이 주도한 시민권 법안 역사적인 통과의 과정과 이에 대한 존슨의 생각을 그의 언급의 내용을 통해 잘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존슨이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 자신이 이 법안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 그리고 과거의 자신의 어떤 흑인 어떤 그 지원에 관해서 가졌던 그러한 마음들, 그리고 회상했던 그러한 그의 직접적인 언급을 통해서 잘 표현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또한 아울러 존슨이 이 법안 통과 후 서서히 스스로의 리더십을 나타내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의 대통령의 리더십을 갖추어 갔음을 제시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신만의, 과거에는 이 감세 법안과 또한 시민권 법안으로 케네디 정책을 이어봤던 이제는 위대한 사회라는 그런 자신만의 정책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스스로 미국 대통령으로 이제 선거를 통해서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토의되는 내용입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변화를 이끄는 리더의 특징은 무엇인가? 비전 제시 리더십이다. 그러니까 린든 존슨처럼 무엇보다 준비된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변화시키고 그냥 끌고 가려만 하는 그러한 리더는 결코 변력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시적인 것이죠. 하지만 린든 존슨은 철저하게 자신의 어떤 계획 플랜들을 다 가지고 있었고 준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자질 자체가 그렇게 준비되는 그런 자질이었기 때문에 그 순간이 왔을 때 변화를 정말 이끌어내는 그런 리더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죠. 또한 린든 존슨처럼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는 분명한 리더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였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는 국민들이 가야 될 방향을 분명히 보여주고 그것을 따라오려고 독려를 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선거에서 위대한 사회를 실행하려면 나를 찍어라, 이렇게 사회 선거에서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들 아니면 자신을 따르는 팔로워들에게 보여주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것을 단기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바로 비전 제시 리더십이고, 그런 리더십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제는 위대한 사회를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하는 그런 위대한 사회를 이루는 리더십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린든 존슨은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얽매이지 않는 태스크포스 TF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반적인 입법 과정은 중앙정부의 부처와 정부기관들이 제시하는 제안을 채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존슨은 그런 과정을 오랫동안 지켜보았고 그런 식으로는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각 부처에서 제시하는 그런 제안, 이걸 다 취합해가지고 그 중에서 좋은 것을 입법하는 이런 것들은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힘들다. 왜냐? 관련적인 관료적인 정부 조직은 일상의 업무에 바쁘고 일단 그리고 현상을 유지하는 데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존슨이 자신의 멘토 프랭클린 루즈벨트에게 배웠듯이 복잡하고 느린 정부 조직에는 부처의 경계를 넘나드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사실 없다는 것이죠. 이게 막
광범위한 일 같은 경우에는 부처를 넘나들어야 되는데 사실 그냥 이렇게 관료적인 조직에 의해서는 그걸 넘나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신의 어떤 결재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904년 1964년 초여름쯤에는 14개 ETF가 이미 활동하고 있었는데 존슨은 각 팀장에게 시야를 지나치게 낮게 두지 말고 터무니없을 정도로 높게 두기를 바란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꿈을 꿔라, 비전을 제시하라,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뛰어넘는 어떤 그러한 정책들을 마련해라라고 이렇게 목표를 제시했다는 것이죠. 최종 보고서가 그의 책상에 올려지는 대통령 선거일까지 그의 활동은 1급 비밀로 붙여지기를 바랐는데 그 보고서들은 의회의 구체적인 법률 제정을 요구하는 특별 교서로 압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를 딱 앞두고 이 위대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 활동들을 TF를 통해 이룬 것이죠. 일반적인 경우에 대통령은 한두 번의 특별 교서를 보냈는데 하지만 준비 과정이 무척 포괄적이었던 까닭에 존슨은 1월에만 새 의회에 6번의 특별 교서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린든 존슨 특징입니다. 계속 보내는 거예요. 계속. 그 후에도 서너 달 동안 광범위한 쟁점을 다룬 거의 60회의 특별 교서를 보내며 입법 조치를 요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참 정신이 없겠죠. 상원 하원들. 존슨은 조로의 기회가 덧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과도한 걱정에 사로잡혀 취임 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을 시행할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각 부처의 의회 연락 담당자들을 피쉬룸, 이제 현재의 루즈벨트룸이라고 하는데 이 피쉬룸에 다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존슨은 그들에게 나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표차로 당선됐습니다. 1500만 표차로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이 자연스레 바뀐 탓도 있겠지만 베리 골드워터가 무지막지하게 겁준 까닭에 그 1500만 표 중 200만 표를 이미 잃어 1300만 표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내가 의회와 싸우면 또 200만 표를 잃을 것이고 베트남에서 우리 청년들을 더 보내야 한다면 여름이 끝날 쯤에 800만 표로 쪼그라들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이죠. 위기의식을 가지고 지금 이 상황들을 타개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주지시킨 것입니다. 이 역시 대통령이 감당해야 할 운명이지만 대통령의 소중한 자산을 그렇게 날려버릴 수 없다는 게 존슨의 생각이었고 존슨은 그런 상황을 하나의 커다란 자극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의 유리한 분위기가 사라지기 전에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을 진척하는 데 필요한 모든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각 국회의원들 붙들고 앉아가지고 법안들 빨리빨리 통과시켜라. 이런 주문을 한 것이죠. 존슨은 업무 진행에서 얻은 탄력은 신비로운 아가씨 같은 것이 아니다. 정치 행위에서 그런 탄력을 준비하면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즐겨 말했다고 하는데 상권 분립 원칙에 따라서 의회는 어떤 법안을 어떤 순서로 심의할 것인지 결정하는 권한이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행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선택한 순서와 의회에 보내는 교서의 전달 속도로 입법부에 영향을 미치며 일정을 재조정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입법부가 입법의 순서를 결정하지만 대통령은 교수를 통해서 이 법이 이제 시행되는 그런 날짜들을 다 그리고 다루어질 수 있는 날짜들을 다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통제력을 또한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미국의 하나의 상권 분립의 중요한 토대이고 한 시스템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특정한 법안에 대한 완강한 반대를 피하려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어떤 교서도 보내지 않고 법안을 가장 호의적인 소위원회에 보내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이 이게 약간 우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컨대 케네디는 연방 정부가 교육을 지원하려고 의회와 싸웠지만 결실을 거두지 못했는데 종교 분리 원칙을 위배하지 않으면서도 종교 계통 학교를 보호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핵심적인 문제를 미리 해결하지 못한 탓이었으며 이 딜레마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존슨은 그와 관련된 교서를 의회에 결코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존슨은 TF를 활용한 덕분에 연방정부가 종교계통 학교를 직접 지원하지 않고
가난한 학구 전체를 지원하면 된다는 해법을 이 TF를 통해 생각해낸 것이 상당히 기발한 발상을 해낸 것입니다. 존슨의 말이 맞았죠. 이 TF를 통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건강관리를 다룬 TF는 의료인의 수수료와 관련된 고르디아스의 매듭, 이거 뭐냐면 복잡한 매듭처럼 풀기 힘들지만 허점을 찾아내거나 발상을 전환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이 고르디아스 매듭을 풀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그런 문제인데 그것을 해결했다는 것이죠. 그때서야 존슨은 두 교소, 하원에서는 HI, 상원에서는 SI라고 일컬어지는 메디케어와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조심스럽게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뭔가 확실히 준비되고 거기에 대한 방법이 서야지 존슨은 교소를 보내서 업무를 추진하는 스타일이었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두 진취적인 법안은 상당한 국민적 지지를 받아 손쉽게 통과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추가로 제시된 법안들도 어렵지 않게 의회를 통과할 수 있는 발판을 놓았는데 움직이는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헨리 포드의 능률적인 생산 방식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듯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고민하며 생산성을 극적으로 향상시킨 린든 존슨의 많은 입법 활동은 근대 입법에서 새 시대를 열었다는 것이죠. 이와처럼 린든 존슨 스타일이 계속 일하는 스타일이니까 입법 활동 계속하고 정책 계속 내고, 그러니까 이 법안이 일단 양적인 면에서 채워지니까 그는 근대 입법이 하나의 새로운 문을 연 그런 인물로 그렇게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도리스 컨스 구딩 교수님이 주시는 팁은 이해 당사자들에게 계획을 세우거나 하면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이해관계자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라라는 것입니다. 청소년 관리국에서 일한 덕분에 기획 단계부터 참여한 프로젝트가 위에서 명령으로 내려온 프로젝트보다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리 함께 이해관계 사람 참여시키라는 것입니다. 존슨은 대통령이 된 후에도 쟁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해 법안의 초안을 작성할 때까지 매 단계에서 의회와 상의하며 조언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의회하고 원만하게 협의되는 가운데서 의회가 법안을 다 아니까 문제없이 처리되겠죠. 존슨은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에게 비밀 TF의 존재를 알려주었고 교소와 법안에 들어갈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 보좌관들을 의회에 보내서 핵심 의원들과 비밀 회동을 갖도록 했는데 또 교소를 보내기 전날 밤에는 의원들을 초대해 백악관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밑작업을 다 했다는 거죠. 이 린든 존슨 스타일이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 개인적으로 접촉해서 문제 다 해결해 놓고 밑바닥 깔아놓고 그 다음에 교소를 보내는 방식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국무위원들도 참석해 의원들에게 배경 지식을 제공했고 의원들의 질문에 요령껏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존슨의 표현을 빌리면 이런 만찬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만찬이 실제로는 모든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만찬의 형태를 빌린 이런 예비 회의 덕분에 다음날 기자와 카메라맨이 교소에 대한 의회의 반응을 물었을 때 의원들은 태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있으면 교소 내용도 다 알고 배경도 다 아니까 교사가 막상 도착하면은 그때는 이제 의원들도 기자 앞에서 할 말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의원들은 유권자들에게 멋지게 보였고 법안에 대한 그들의 자세도 달라졌다는 것이다. 이 밑작업을 린든 존슨이 세심하게 다 했다는 것이다. 예비회의의 중요성은 하원으로 일할 때 겪은 경험 때문에도 더욱 강조됐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의회에 막 보낸 새 행정부의 중요한 교서를 하원 서기가 세뮤얼 레이번에게 읽어줄 때 나는 우연히 그 모습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레이번 의장 주변에는 30-4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있었는데 서기가 교서를 전달하자 모든 의원이 이구동성으로 불평을 토해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대통령이 이런 것을 보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흩어진 후 레이번은 존슨을 돌아보며 말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이런 논란이 많은 교서를 언제 보낼지 나에게만이라도 미리 알려주면 내가 대통령을 위해 변명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지지 세력도 확보하고 비판에도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루즈벨트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이 세뮤얼 레이번이 이제 린든에게 같이 있었던 린든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레이번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존슨은 즉시 눈치챌 수 있었으며 나는 그 교훈을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 루즈벨트가 그렇게 끝에 했던 실수를 결코 중복해서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리더십을 통해서 배운 그런 내용인 것이죠. 이게 프랭클린 루즈벨트와 린든 존슨 대통령 리더십 연결되는 이런 하나의 어떤 중요한 예의다라고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까지 챙기는 존슨의 세심한 관리는 교소를 의회에 보내는 날짜를 결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는데 존슨이 고안해낸 관리 방식은 기괴하던 방식이 아니었고 개개인으로 구성되고 매 단계에서 관리와 고려가 필요한 방식이었으며 어떤 법안에나 이 법안이 있으면은 여기에는 각 법안이 있으면은 여기에 의원이 있고 이 관련된 이것을 다루는 의원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로비스트가 있는 거죠. 이 법안과 관련된 유권자가 있고 그런데 이 존슨은 이 모든 것을 다 고려하는 그러한 식으로 접근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종합적인 것이죠. 존슨은 그들 모두에게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965년 봄과 여름 즉 베트남 전쟁으로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에 짙은 먹구름이 뒤덮이기 전까지 존슨은 입법 과정의 거의 모든 시간을 할애한 것이죠. 연방의회 의사록의 요약이 매일 아침 그의 침대 옆 탁자에 놓여 있었고 백악관 보좌관들은 하루 동안 의원들을 접촉한 결과를 매일 밤 상세히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목이 필요한 항목에는 표시를 해두었고 국무회의에서도 주된 의제는 언제나 계류된 법안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국무위원은 해당 부서의 입법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고해야 했다. 결국은 입법을 통해서 정책이 실현되니까 입법을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팔로우하고 있는가를 린든 존슨은 알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의원과 접촉하고 밑작업을 해나가고 있는 것을 린든 존슨은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과 관련된 법안의 통과보다 존슨에게 중요한 것은 없었는데 국무회의실의 한 구석에 세워진 받침틀에는 각 법안의 진행 과정을 요약한 큼직한 도표가 놓여있다는 것이죠. 어느 거는 법사위원, 어느 거는 뭐 의회 상정 이런 식으로 쫙 해가지고 이 그래프를 다 해놨다는 것입니다. 어느 법안이 아직 소위원회에 있고 어느 법안이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어느 법안이 본회의 토론에 상정되어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도표였고 그것을 보고 만약에 이것이 미흡하다면 그때 린든이 개입하는 것이죠. 이렇게 요약된 정보 덕분에 존슨은 국무위원들을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사람에게 필요한 압력을 가하며 입법 과정을 꾸준히 진척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들을 왜 법 통과 안 시켜주냐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각각 국회의원들 만나가지고 직접 대면하고 밥 먹고 이야기해주면서 섬기는 자세로 일종의 섬기는 리더십인 것이죠. 그들을 도와주고 실제로 교섭가 갔을 때는 의원들이 그에 대해서 의연한 자세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 밑밥을 다 깔아준 겁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의회에 대해 입법부에 대해서 어떤 배려를 많이 한 것이죠. 그럼 비평 및 토의된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존슨이 위대한 사회 프로젝트를 위한 입법의 모든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처럼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리더십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나의 총체적인, 하나의 통합적인 그런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리더십의 특징은 린든 존슨처럼 모든 과정을 일단은 종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다는 부분들. 하나의 통합된 도표를 차트로 보은 것이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바로 자신이 개입할 수 있도록 열어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굉장히 세심했다. 모든 과정을 하나로 세심하게 다하고 이걸 기계적으로 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를 세심하게 직접 만나면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일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총체적이고 종합적이고 어떻게 보면 통합적인 리더십은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고 자신이 개입하고 자신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캐치하는 것.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 문제를 실제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과 접촉하고 그들과 계속 이렇게 연결의 끈을 이어나가고 만약에
어느 한 부분에서 그것이 되지 않았다면 그것을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가는 이러한 과정들을 거칠 수 있는 리더야말로 하나의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그런 리더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정말 여러 사람, 여러 또한 직장, 여러 영역이 있겠지만 그 또한 각 영역에 따른 리더십의 필요가 있겠지만 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그런 리더십의 개발과 또한 그러한 연구들 그리고 또한 그러한 리더가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또 장시간 또 함께 수업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6월 또 호흡 보훈의 달,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달 잘 보내시고 또 이제 날씨가 많이 또 더워졌는데 건강들 유지하시면서 즐겁게 또 한 주간 보내시고 또 모든 하시는 일들 가운데서도 형통하게 모든 일들 잘 풀려나가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